식당에서 아무 생각 없이 국수를 먹던 순간 10년간 소식이 끊겼던 며느리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충격적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국수집에서 우연히 마주한 며느리와 두 아이, 그리고 얼어붙은 한 남자. 10년 전의 선택이 어떤 사건을 불러왔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가족에게 찾아온 아프지만 아름다운 사연이 공개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채입니다. 올해 35살이고요. 전주 남부시장 안쪽 골목에서 작은 국수집을 하고 있어요. 가게 이름은 바람국수예요. 별다른 의미는 없고 그냥 바람처럼 후루룩 먹고 가라는 뜻으로 지었거든요. 2025년 겨울, 전주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어요. 오늘도 오후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서 저녁이 되니 제법 쌓였더라고요. 시장 골목 바닥이 미끄러워져서 걸음 조심해야 할 정도였어요. 남부시장은 낮에는 관광객들로 붐비지만 밤이 되면 금세 한적해져요. 특히 이런 눈 오는 날엔 더욱 쓸쓸하죠. 그래도 저는 이 시간이 좋아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한 후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지거든요. 바람국수는 정말 작은 가게예요. 테이블 5개가 전부이고 주방도 아담해요. 하지만 10년 동안 이 가게가 저와 아이들의 보금자리였어요. 남편 도겸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쌍둥이를 키우면서 말이죠. 하람이와 하윤이는 올해 10살이에요. 쌍둥이지만 성격이 정말 달라요. 하람이는 그림에 재능이 있어서 늘 스케치북을 들고 다녀요. 특히 캘리그래피를 잘해서 가게 메뉴판도 하람이가 써줬거든요. 하윤이는 조용하고 살뜰한 아이예요. 제가 바쁠 때면 물 나르고 반찬 정리하는 일을 도와줘요. 어린 나이에도 엄마를 돕겠다는 마음이 예뻐서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해요. 오늘도 저녁 장사가 한창이었어요. 눈 때문인지 손님이 평소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몇 분은 꾸준히 찾아주시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잔치국수 하나요?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주문하셨어요.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하람이는 구석 테이블에서 스케치북에 뭔가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요. 학교 숙제는 다 했는지 확인해야겠네요. 하람아, 숙제는 다 했니? 네, 엄마. 다 했어요. 하람이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스케치북에 그려진 그림이 보였는데 또 남자 얼굴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하람이는 자주 남자 얼굴을 그려요. 아빠 얼굴이라고 하는데 사실 하람이는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도겸이가 돌아가실 때 하람이와 하윤이는 갓 돌을 넘긴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람이가 그리는 얼굴이 도겸이를 닮아 있어요. 제가 보여준 사진을 기억하는 건지 아니면 혈연의 끈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윤이는 조용히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물컵을 나르면서도 소리 안 나게 조심조심 하더라고요. 워낙 얌전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요즘 부쩍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오후 8시쯤 낯선 손님이 들어왔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코트를 입고 있어서 평범한 시장 상인 같지는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드리니까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앉으시더라고요. 뭘 드릴까요? 잔치국수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낮고 무뚝뚝했어요. 그런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분인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국수를 끓이는 동안 그분이 가게 안을 둘러보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하람이와 하윤이를 유심히 바라보시는 것 같았고요. 가게 한쪽 벽에는 도겸이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하람이가 몇 년 전에 그려준 건데 정말 잘 그렸거든요. 사진보다 더 생생하게 도겸이의 모습을 담아낸 것 같아서 늘 그 자리에 걸어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그림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말이에요. 국수 나왔습니다. 그분 앞에 국수를 놓아드렸는데 젓가락을 들지도 않고 계속 그림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걱정되어서 물어봤는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시는 것 같았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그림을 쳐다보시더라고요. 뭔가 의미가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 그림이 궁금하시나요? 제 남편 그림이에요. 제가 설명드렸더니 그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셨어요. 남편분이 언제 돌아가셨나요? 10년 전이요. 교통사고로. 그 말을 듣자마자 그분이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도겸이를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누구일까요? 시장에서 같이 일했던 분일까요? 혹시 저희 남편을 아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안쓰러워서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국수도 거의 드시지 않고 계속 불안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하람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스케치북을 들고 다가갔어요. 아저씨,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 아빠예요. 하람이가 환하게 웃으며 스케치북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그림을 보자마자 완전히 얼어붙으시더라고요. 그분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얼마예요? 국수값이요? 5천 원입니다. 돈을 주시고 급하게 나가려고 하시는데 하윤이가 그분 앞을 막아섰어요. 아저씨, 국수 다 안 드셨는데요. 하윤이의 말에 그분이 잠시 멈추셨어요. 하윤이를 내려다보시는 표정이 복잡하더라고요. 괜찮다. 잘 먹었어. 그러고는 서둘러 가게를 나가셨어요. 정말 이상한 분이었어요. 도겸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 놀라실 이유가 뭘까요? 혹시 도겸이와 관련된 분일까요? 그날 밤 가게 정리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올라갔어요. 가게 위층이 저희 집이거든요. 엄마, 오늘 온 아저씨 이상했지? 하람이가 말했어요. 왜? 우리 아빠 그림 보고 깜짝 놀라셨잖아요. 아빠를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하람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반응이 너무 과했거든요. 하윤이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나쁜 사람 아니지요?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 봐요. 저도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도겸이 사진을 다시 봤어요. 오랜만에 앨범을 꺼내서 하나하나 넘겨봤거든요. 그런데 문득 생각났어요. 예전에 도겸이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 어두워졌던 기억이 말이에요. 시댁과는 사이가 안 좋다고 했었는데 혹시 오늘 온 분이 도겸이와 관련된 분일까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서정호는 전혀 잠들 수 없었어요. 국수집에서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그 아이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람이라는 남자아이의 눈매가 너무 익숙했어요.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꼭 도겸이와 똑같았거든요. 어릴 때 도겸이가 그렇게 웃곤 했었는데 그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하윤이라는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반찬통을 정리할 때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정호는 결심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김비서. 정호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사장님. 조사해야 할 일이 있어. 급하게. 무엇을 조사해 드릴까요? 전주 남부시장에 바람국수라는 가게가 있어. 그 집 사장 고은채라는 여자에 대해서 알아봐. 김비서는 정호와 2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사장의 목소리 톤만 들어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특별히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가족관계.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오늘 안에. 전화를 끊고 정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마음도 그만큼 복잡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그럴 리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고은채를 내쫓을 때 그 여자는 아이를 가진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특히 하람이의 눈빛이 너무나 도겸이를 닮아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김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바로 올려가겠습니다. 잠시 후 김 비서가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고은채 35세. 현재 전주 남부시장에서 국수집 운영 중입니다. 김 비서의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이도겸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도겸의 아내였구나. 자녀는 쌍둥이 남매가 있습니다. 이하람, 이하윤. 현재 10세입니다. 10세라고? 정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출생일을 보시면. 김 비서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2015년 7월 15일생입니다. 그런데 김 비서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런데 뭐야? 이도겸 씨 사망일이 2015년 2월 12일입니다. 아이들 출생일과 5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겸이 죽은 후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저 아이들이. 네, 도겸 씨의 유복자들입니다. 김 비서의 말에 정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는 가능한가? 직접적인 방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서상 부친이 이도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호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이하람, 이하윤의 아버지로 이도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저 여자는 왜 우리한테 연락하지 않았나? 아마도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 비서의 말에 정호는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고은채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너 같은 여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시에는 분노와 슬픔으로 정신이 없었어요. 아들을 잃은 아픔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던 거죠. 더 조사해봐. 저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경제 상황은 어떤지.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더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고은채가 혼자 쌍둥이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국수집 월 수입이 200만 원 정도입니다.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하기 빠듯한 수준이에요. 김 비서의 설명을 들으면서 정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하윤 양의 경우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 기록을 보면 칠판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력 문제라고? 네. 하지만 정확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정호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손주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람 군은 어떤가? 그림에 재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각종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어요. 김 비서가 하람이의 작품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정말 10살 아이가 그린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저 재능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도 다니지 못하고 미술용품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정고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손주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던가. 손주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손주가 저 골목에서 자라고 있었다고. 혼자서 중얼거리며 눈물이 났어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분노는 고은채에게 향했어요. 왜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리지 않았나.
아무리 자신이 심하게 말했다고 해도 아이들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10년 전 그날 감정에 휩쓸려서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했던 자신이 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아내 윤미라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여보, 우리한테 손주가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미라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도겸이의 아이들이야. 쌍둥이. 정호가 조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미라의 표정이 순간순간 변해갔습니다. 그럼 우리 손주들이 그런 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미라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기쁨과 분노,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당장 데려와야 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10년 동안 우리가 없었던 사이에. 정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미라가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우리 손주잖아요. 도겸이의 아이들이라고요. 그때부터 정호와 미라는 어떻게 하면 손주들을 데려올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은채가 순순히 아이들을 내줄 리 없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키워온 아이들인데 갑자기 나타난 시댁에서 데려가겠다고 하면 당연히 거부할 거였습니다. 일단 접근해봐야 해. 자연스럽게. 정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어떻게든 데려와야겠다는 집착에 가까운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후 평상시보다 한산했던 바람국수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정호와 함께 온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두 분이 가게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습관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그 순간 여자분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봤던 얼굴이었거든요. 도겸이의 어머니 윤미라 씨였어요. 고은채 씨 맞죠? 미라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작스러운 만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을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하람이와 하윤이가 궁금해하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람이가 먼저 인사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는 아이였거든요. 하윤이도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미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손주들을 처음 본 감격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동시에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안내해드렸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아이들도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10년 만이네요. 네.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더 길게 말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었군요. 미라 씨가 하람이와 하윤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그때서야 아이들이 이분들이 누구인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의. 하람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내 아빠의 부모님이셔. 제가 설명해주자 하람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아빠 쪽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난 거니까요. 하지만 미라 씨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하람이는 우리 집대를 이을 아이야.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뜻이신지. 도겸이가 못다 이룬 길을 하람이가 이어가야 해. 그런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썩힐 수는 없잖아. 미라 씨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정호도 거들었어요. 하람이 그림 실력을 봤는데 정말 뛰어나더군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우리가 하람이를 키우고 싶어요. 미라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키우기엔 너무 아까운 재능이야. 우리 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줄 수 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하람이를 데려가겠다니. 하지만, 물론 하윤이는 내가 계속 키워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하람이만 데려가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잠깐만요. 두 아이는 쌍둥이예요. 떨어뜨릴 수 없어요. 하람이는 남자야. 우리 가문을 이어갈 아이고. 미라 씨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이들은 가문의 도구가 아니라고요. 도구가 아니야. 하지만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워야지. 정우가 끼어들었어요. 여기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람이 재능을 제대로 키워줄 수 없을 거 아니야.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하람이에게 좋은 미술 교육을 해줄 경제적 여유가 없었어요. 하람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하윤이는 더욱 조용해져서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생각해봐요. 하람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미라 씨가 계속 설득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최고의 미술 선생님을 붙여줄 수 있어. 해외 유학도 보낼 수 있고. 정말 현실적인 제안이었어요. 저로서는 절대 해줄 수 없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두 아이는 세트가 아니라 한 가족이에요.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하윤이도 물론 소중하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정호의 말이 이어졌어요. 두 아이 다 제대로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잖아. 하람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순간 하윤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걱정되니까 오빠만 가세요. 하윤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윤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저 때문에 오빠가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윤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라 씨가 하윤이를 보며 말했어요. 착한 아이네. 오빠를 위하는 마음이 예뻐.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미라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 감정 때문에 하람이 미래를 망치려고 해. 감정이 아니에요. 모성애예요. 제가 맞받아쳤어요. 10년 동안 혼자 키운 제 아이들이에요. 갑자기 와서 한 명만 데려가겠다는 게 말이 돼요? 정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도 어려운 결정이야. 하지만 하람이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최선은 가족이 함께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 10년 동안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미라 씨가 쏘아붙였어요. 그건 그때 상황이. 변명하지 마. 어쨌든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야.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졌어요. 하람이와 하윤이는 무서워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시간을 드릴게요. 정호가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어요. 그 안에 결정하세요. 하람이의 미래를 위해서. 만약 거부하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정호의 말에서 위협이 느껴졌어요. 두 분이 나간 후 가게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하람이와 하윤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오빠만 가야 해요? 하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의 제안이 하람이에게는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혼자 앉아서 고민했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하람이의 재능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는 것도 죄였고 가족을 떼어놓는 것도 죄였어요.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어요. 10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이 작은 공간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 정답일까요?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미라 씨가 혼자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날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생각해봤어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미라 씨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애 둘 다 건강하다는 확신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못 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아이들 건강 관리 제대로 하고 있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사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아이들 정기검진도 제대로 못 받게 해줬거든요. 물론 건강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하윤이가 요즘 눈을 많이 비비던데. 미라 씨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언제 그런 걸 봤다는 거죠? 그냥 잠이 와서 그런 거예요. 혹시 시력 검사 받아봤어?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받아보지 않았거든요. 역시 그렇네. 미라 씨가 냉소하며 말했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챙기지 못하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운다고 할 수 있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람이는 우리가 데려가서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받게 해줄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현실을 봐야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야. 미라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며칠 더 생각해봐.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 그 말을 남기고 나가셨어요. 그날 밤 가게를 마감하고 나서 저는 통장과 각종 고지서들을 꺼내봤어요. 매달 빠듯한 생활비, 밀린 관리비, 그리고 아이들 학용품비까지.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미라 씨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 걸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하윤이 담임 선생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하윤이 일로 연락드렸어요. 네, 뭔가요? 하윤이가 칠판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앞자리로 옮겨줘도 눈을 찡그리며 보거든요. 선생님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혹시 시력 검사 받아보셨나요? 아직.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증상이 심해지고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라 씨 말이 맞았던 거예요. 다음 날 하윤이를 데리고 안과에 갔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윤이 어머니세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진행성 약시에 난시가 동반되어 있어요. 약시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진행이 많이 된 상태예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지금부터라도 치료하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해요.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1년은 봐야 해요. 매달 정기 검진도 받아야 하고 교정 렌즈나 특수 안경도 맞춰야 하고요. 비용이 월 5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감이 확 왔어요. 월 50만 원이라니. 저희 가게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일단 오늘은 기본 검사만 하고 다음에 다시 오세요. 병원을 나오면서 하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많이 아파요? 아니야.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람이에게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하윤이가 눈이 좀 안 좋대. 많이 아파? 하람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뭐예요? 돈이 좀 많이 들어. 하람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혼자 울었어요. 내가 아이 아픈 것도 몰랐다는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미라 씨 말이 맞았어요. 저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하람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응? 나 미술학원 안 가도 돼.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어요.
왜 갑자기? 하윤이 눈 고치는데 돈 쓰자. 하람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람아, 그런 말 하지 마.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그릴 수 있어. 하지만 하윤이가 더 중요해. 눈이 안 보이면 공부도 못 하잖아. 10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한 게 맞는 것 같아. 하람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가? 나만이라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하윤이 치료비도 생기고.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하람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하윤이의 치료비, 하람이의 미술 교육비.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미라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정말 무능한 엄마인 걸까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지 못하는 엄마인 걸까요?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어요. 10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가난했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해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가족이 떨어져 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에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벌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컸어요. 정말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계속 같은 고민이 이어졌어요.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침실 깊숙이 있던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도겸이의 유일한 유품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자 도겸이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오래된 작업복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작은 목공 도구들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상자 밑바닥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어요. 도겸이가 목공 일할 때 쓰던 것이었는데 왜 이게 여기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녹음기에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갑자기 도겸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채야. 이거 듣고 있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술 기운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사고 전날 밤에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술 취해서 이상한 말하는 것 같지만. 도겸이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 애들이 태어나면 말이야.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해줘. 눈물이 났어요. 1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거든요. 서로 떨어지게 하지 말자. 둘이 함께여야 버틸 수 있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세상은 냉정하잖아. 그래도 형제끼리만큼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도겸이의 음성이 떨리고 있었어요. 은채야, 혼자 키우느라 힘들겠지만 아이들만큼은 떼어놓지 말아줘.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겸이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아이들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어요. 하윤이의 치료비, 하람이의 미래,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녹음기를 다시 들어봤어요. 도겸이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어요. 서로 떨어지게 하지 말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하람이를 보내면 하윤이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고 하람이도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요.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을 내렸어요. 아무리 남편의 유언이 있어도 아이들의 현실적인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호의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정호가 받았어요. 저, 고은채입니다. 아, 결정하셨나요? 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람이를 보내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하람이를 위해서도 그게 좋은 선택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하람이가 원할 때는 언제든 하윤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이죠. 정호의 대답이 너무 쉬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도겸이에게 미안했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하람이의 미래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도겸이의 녹음기를 다시 들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여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람이가 시댁으로 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정호의 집은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큰 저택이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기와 지붕이 인상적인 전통 한옥이었어요. 하람이에게는 별도의 방이 주어졌어요. 책상과 화구, 그리고 최고급 미술 용품들로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정호와 미라는 하람이에게 최선을 다해주려고 했어요. 하람아, 오늘부터 새로운 미술학원에 다닐 거야. 미라가 하람이에게 말했어요. 네, 할머니. 하람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밝은 목소리는 아니었지만요. 미술학원은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었어요. 개인 지도도 받을 수 있었고 최고의 선생님들이 계셨죠. 하람이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하람 군 정말 재능이 뛰어나네요. 미술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기법도 빠르게 습득하고 색감도 좋고요. 정호와 미라는 뿌듯해했어요. 역시 좋은 환경에서 키우니까 하람이의 재능이 꼽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하람이의 그림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밝고 화려한 색깔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회색과 검은색만 쓰고 있었습니다. 하람아, 왜 이렇게 어두운 색깔만 써? 미라가 물었어요. 그냥. 이 색이 좋아요. 하람이의 대답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하람이가 그리는 그림의 주제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다양한 것들을 그렸는데 요즘은 시장 골목의 풍경만 계속 그렸어요. 그것도 모두 회색빛으로 칠해진 쓸쓸한 모습으로요. 그리고 자주 그리는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여자 두 명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하나는 큰 사람, 하나는 작은 사람. 멀리서 바라보는 그림이었어요. 하람아, 이 그림은 누구야? 정호가 물었을 때 하람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리고 말았죠. 밥을 먹을 때도 문제였어요. 하람이는 거의 먹지 않았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몇 젓가락만 뜨고 그만뒀습니다. 하람아, 왜 밥을 안 먹니? 배가 안 고파요. 하지만 정말은 다른 이유였어요. 집 음식 맛이 익숙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엄마가 해준 음식이 그리웠던 거예요. 밤이 되면 더 심했어요. 하람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가 날까봐 입을 꽉 다물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하윤이.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엄마 냄새가 안 나. 이불에서는 새 세제 냄새만 났어요. 집에서 쓰던 세제 냄새가 아니었죠. 정호와 미라는 처음에는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여보, 하람이 상태가 이상해. 미라가 정호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림만 그리고 있어. 정호도 하람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병원에 데려가 볼까? 그래야겠어. 소아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리불안과 우울 증세가 보입니다. 분리불안이요? 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예요. 특히 애착 대상과 떨어진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의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아이가 그리는 그림을 보니까 확실해요. 계속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그리고 있잖아요. 치료 방법이 있나요?
정호가 간절히 물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래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강제로 떼어놓으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정호와 미라는 말문이 막혔어요. 집에 돌아와서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뭘 한 거지? 미라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좋다고 생각해서 한 일인데 좋은 환경이 답이 아니었어. 정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손주를 키우는 게 아니라 손주의 마음을 말려 죽이고 있었어. 그날 밤 하람이 방을 들여다봤어요. 하람이는 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회색빛 시장 골목이었어요. 하람아. 미라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할머니. 엄마가 보고 싶지? 하람이의 손이 멈췄어요. 붓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윤이도? 네. 많이요. 하람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 순간 미라도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또 잃을까봐 무서웠어. 미라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도겸이 때처럼. 또 잃을까봐. 정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을 잃은 상처 때문에 손주라도 꽉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하람이도 잃는 거야. 미라가 깨달았어요. 마음을 잃게 만들고 있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고민했어요. 무엇이 정말 하람이를 위하는 길일까요? 하람이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엄마와 하윤이의 뒷모습을, 그리운 시장 골목을, 좋은 환경, 좋은 교육.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어요. 하람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족이었어요. 엄마와 함께, 동생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호와 미라는 결심을 내렸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하람이를 위해서는 그래야 했어요. 하람이를 시댁에 보낸 지 한 달 반이 지났을 때였어요. 새벽 5시쯤 바람국수 앞에 두 개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12월 초였는데 올해 첫눈이 내린 거였죠. 정호와 미라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해. 정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가게 준비를 하려고 일찍 내려왔는데 문 앞에 두 분이 서 계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른 시간에? 문을 열고 나가니까 두 분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셨어요. 은채 씨, 죄송합니다. 정호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두 분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거든요. 저희가 틀렸습니다. 미라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황급히 말했지만 두 분은 일어나시지 않았어요. 하람이가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미라 씨의 설명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호가 계속 말했어요. 조건도 가문대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하람이의 행복이었는데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미라 씨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그때 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정호가 부른 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하람이가 뛰어내렸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엄마. 하람이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하람아. 저도 하람이를 꽉 안았어요. 한 달 반 만에 만나는 아들이었거든요. 엄마 냄새. 나 이 냄새 잊은 적 없어. 하람이가 제 옷에 얼굴을 묻고 말했어요. 하윤이도 뛰어나와서 하람이를 안았어요. 오빠. 하윤아, 보고 싶었어. 남매가 서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정호와 미라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제가 두 분을 일으켜 세웠어요. 저희 말 들어주세요. 정호가 간절히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당신 곁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대신 치료비와 교육비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미라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가족으로서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가족이라니. 그동안 절 내쫓으셨잖아요. 그때가 틀렸어요. 정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10년 동안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정작 손주들은 당신이 키워주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바보였어요. 미라 씨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가문이니 체면이니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하람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말이 맞아요. 하람아, 나 혼자 좋은 것만 받는 건 싫어요. 하윤이랑 엄마랑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좋아. 하윤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나도 그래.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해.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도 도겸이가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정호가 말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우리 손주들을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고요. 미라 씨도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질투가 났어요. 도겸이를 차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도겸이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윤이 치료도 저희가 책임질게요. 정호가 말했어요.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드릴 거예요. 하람이 미술 교육도 계속 받게 하고요. 미라 씨도 덧붙였어요. 하지만 집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서.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믿어도 될까요?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아이들을 떼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둘은 함께여야 해요. 물론입니다. 정호가 즉시 대답했어요. 그게 도겸이가 원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 말에 놀랐어요. 도겸이가 그런 말을 했나요? 어릴 때부터 형제는 떼어놓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미라 씨가 말했어요. 자신도 외동이라 외로웠다면서 자기 아이들은 꼭 함께 키우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도겸이가 남긴 녹음도 생각났고요. 알겠어요. 함께해요. 제가 마침내 답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하윤이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시력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하람이는 미술학원에 다니면서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어요. 그림도 다시 밝은 색깔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정호와 미라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하람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 손자가 최고네. 미라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하윤이는 어때? 눈 많이 좋아졌지? 정호가 하윤이를 챙겨주셨어요. 네, 할아버지. 이제 칠판도 잘 보여요. 가족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서로를 챙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걱정하는 것.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도겸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지?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아이들도 행복해 보이고 가족도 생겼고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어요. 예전처럼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따뜻한 우리 집이었거든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책임지고 함께 기대는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전주 남부시장 골목에도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국수는 여전히 작은 가게였지만 이제는 5사람의 온기로 가득했어요. 하윤이는 새로 맞춘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정기적인 치료 덕분에 시력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제는 칠판도 잘 보이고 책도 편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어요. 하윤이가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보여줬어요. 정말 우리 하윤이가 최고네. 제가 하윤이를 꼭 안아줬어요. 하람이는 방과 후에 가게에 와서 그림을 그렸어요. 요즘에는 시장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는 게 취미였어요. 정육점 아저씨, 떡볶이 할머니, 청과물 가게 이모. 모든 사람들을 화폭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람아, 오늘은 누구 그릴 거야? 오늘은 할머니 그릴 거예요. 하람이가 미라 할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호와 미라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 와서 도와주셨어요. 설거지도 하시고 손님 맞이도 하시면서 가족의 자리를 배워가고 계셨죠.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미라 씨가 손님에게 인사하셨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이제는 제법 능숙하셨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미라 씨가 웃으셨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 일이구나 싶어. 정호도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와주셨어요. 큰 회사 사장님이 작은 국수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아버님 힘드시지 않아요? 전혀. 오히려 마음이 편해. 정호의 대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하람이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왔어요. 바람국수 간판 아래서 5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엄마, 이거 어때요? 정말 잘 그렸다. 우리 가족이네. 그 그림을 도겸이 초상화 옆에 나란히 걸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람이가 말했어요. 그럼. 아빠가 제일 원했던 모습이거든. 가끔 힘든 순간들도 있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가족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화로 해결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함께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은채야, 미안해. 어느 날 미라 씨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10년 동안 혼자 힘들게 살았을 텐데 우리가 너무 늦게 나타났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요. 가족은 서로의 아픔을 늦게라도 알아채고 다시 손을 잡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름이 되자 가게 앞에 작은 테이블을 하나 더 놓았어요. 손님이 늘어서 자리가 부족했거든요. 엄마, 우리 가게가 유명해졌나 봐요. 하윤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니까 더 맛있어진 것 같아. 하람이도 거들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5사람이 함께 만드는 음식이라서 더 맛있어진 거죠. 어느 저녁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 5명이 함께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제가 정호와 미라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즐거웠어.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정호가 대답하셨어요.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하윤이가 말했어요. 가족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지. 미라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도겸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해졌어.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고 가족도 생겼고. 당신이 원했던 모습이지.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어요. 예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혼자 버텨야 하는 외로운 곳이 아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웃음을 나누는 따뜻한 보금자리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5그릇의 국수를 끓일 준비가 되었어요. 저와 하람이, 하윤이,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우리 가족 5명을 위한 따뜻한 국수를 말이에요. 바람국수는 여전히 작은 가게였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책임지며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족이 되었어요. 늦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혜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